구상의 수필, 이것만 가지고 이제 주로 오늘 강의하는 겁니다. 하는데, 시는 빼놓고 구상의 3분 정신, 저런 걸 합니다. 한쪽불이라도 더 켜는 삶, 제목이 저런 겁니다. 근데 구상 수필이 대단히 고품격으로, 뭐, 여러분들 뭐, 참 가까이 하기 힘들 정도로 멋진 수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필에 대한 중요한 공부도 되고,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해요. 참고 자료는 여기 나오는 사진 다 막 허가를 맡았어요. 어제, 오늘 일부러 공개해도 되게끔. 막, 어제, 엊그제 한 이틀 동안 계속 전화 다 해가지고, 특히 이제 유가족, 구자명 선생님, 이 구자명 씨가 따님이잖아요. 이번에 되도록이면 같이 가자 그래요, 좀. 그냥, 유자연 씨는 물론 뭐 와서 강의하면 되고, 구자명 씨도 그냥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동행하도록 합시다. 구자명 씨.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가는 데가 구상문학관이고, 그 다음 우리가 잠자는 데가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이고. 외관 수도원 옆에 있는 피정의 집이 또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 어쨌거나 거기 가서 우리 구경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화방송하고 평화신문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 그걸 했는데, 연락해가지고 다 받았는데, 그 유가족들이 오케이 하면 뭐 다 괜찮다고 이래서 사진 다 공개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상 수필 중에서 제일 코믹한 수필, 웃기는 수필. 그게 뭐냐면은, 고민의 과대망상. 저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런 고민을 하나하나 가만히 보세요. 구상이 이제 일본 유학 중에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시마루 고헤이라는 그 제야 철학,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이 철학 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대학 강단 철학이 아니고 제야 철학자입니다. 이시마루 고헤이. 저 사람이 이 얘기한 중에서 나오는 이 얘기예요. 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일본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어느 날 한 시골 한 청년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막 자기 인생 살기 싫다.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로우냐. 그 선생님께 고견을 구한다. 이래 하니까 또 뭐라고 답을 하니까 또 답을 하고, 그 다음 또 뭐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또 뭐 니체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편지를 오가고 한참 했어요. 한참 하다 나중에 딱 끊어져요, 편지가.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드디어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성병에 걸려가지고, 성병에 걸린 거예요. 성병 걸려서 막 인생이 다 무상하고 자살해버릴까 하고 생각할 때 선생님하고 편지했다. 그런데 다행히 의사를 잘 만나서 약을 먹고는 지금 성병 다 치료하고 잘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래 얘기합니다. 이시마루 고헤이라는 게, 대꾸대꾸라는 게 뭐 이렇게 걸음걸이 성큼성큼 그런 뜻입니다. 성큼성큼 역사 산보, 역사 산책.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건데, 실제로 그 거리가 있어요. 학교 부근에. 거리가 있는데, 여기 흉상이 있는데 이건 빼버렸어요. 또 뭐라고 판권에 걸릴까봐 빼버렸는데, 시마루 고헤이가 이제 그 흉상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인생의 결론은 없고 다만 창조한 길만 있을 뿐인데 그 의미를 발견해서 얻는 자만이 빛나는 거다. 인생을 가지고 뭐 이제 그 사람 성병 걸린 청년처럼 아무리 그래 해봤자 안 된다. 의미 없이 자기가 자꾸 창조해 나가면서 창조하는 사람만이 의미가 있는 인생을 찾는 거다. 의미를 발견하는 거다. 뭐 그런 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시마루 고헤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고민이 뭐라는 걸 빨리, 각자 고민이 뭐라는 걸 딱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면요. 점 보는 사람들이, 무당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무당을 테스트하러 가요. 되게 보면은. 가가지고 내가 왜 왔는가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러면 안 맞아요. 원래 옛날, 우리나라 주역에서도 육효 뽑는다는 게 있거든요. 뽑을 때
자기가 문제의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맞춰가지고 내가 이걸 할자 말 것이냐. 이래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식당을 낼까 뭐 카페집을 열까 정해놓고 딱 두 개 정해놓고 뽑아야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주역 보는 것도 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지식이라는 건 뭐냐. 문제의 초점을 아는 겁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뭐 알겠죠. 내가 말하는 그 뭐 알겠죠. 그럼 성병 걸렸으면은 성병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왜 철학자한테 그래 애를 먹였냐요. 나면 철학자 하나를 어망하게 애를 먹였냐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딱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집에 가서도 가니까 나는 뭐 갔는데 뭐 돈 때문에 갔는데 남편 바람 피운다 얘기했다. 에이 점집이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물어줘야 그 귀신도 정확히 답을 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쉽게 말하면 점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문제 알면 지가 해결하지 왜 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그거 봐. 임질이라면 주사위도를 먹고 몇 억이면 606원 박지. 왜 내한테 몇 해 동안 니체가 어떠니 쇼펜하고 어떠니 철학이 어찌 화리병 고친단 말이냐. 이 얘기를 이제 구상 선생이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는 대오철저 각성을 한 거야. 그래서 고민의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 그때 자기 대학 유학 중에 그 얘기 듣고 알았다. 참 수필 좋지 않아요? 저런 게 수필입니다. 저런 게 명수필이에요. 저런 수필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최고 수준의 수필이에요. 저런 글이. 최고 수준 수필이 저런 거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최고 수준 수필은 저런 거다. 자, 이 집안이 보십시오. 이 집안이 상당히 감투가 높은 집안이에요. 감투가 높은 집안에 이거 어디 갔죠? 이 막대기. 감투가 높은 집안에 울산 부사 큰아버지들은 창녕, 현감, 현풍구, 운수. 그러니까 다 집안이 감투를 쓴 전부 군수급 이상을 한 집안이에요. 막 울산 부사, 울산 시자이잖아요. 아버지는 한말의 국내부 주사로, 국내부라는 것은 궁전 아닙니다. 궁전 안에 주사로 관직에 있다가 경술국시 이후에 순사교습소, 쉽게 말하면 경찰대학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에 한문 선생을 했단 말이죠. 한문교관. 아버지가. 그걸 하다가 장가 가서 이제 가톨릭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이승훈의 후손이에요. 어머니 집안이. 이승훈이 후손인데 그 이정자입니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는 백두진사. 백두진사라는 건 뭐냐? 백두라는 건 흰머리입니다. 고시에는 합격했는데 감투 안 썼으니까 백두죠. 관을 썼으면 감투 이름 들어가는데 백두진사. 저는 백두진사를 갑니다. 감투 안 쓴 것이 저기 이제 외할아버지란 말이죠. 딱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집안에, 이승훈 후손 집안에 장가 들어서부터 아내 말을 듣고 가톨릭 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1919년, 그러니까 구상의 금년에 탄생 100주년이잖아요. 김이 독립운동 100주년하고 일치하는 거죠. 9월 16일에 종로구 이화동 종로 5가 저기죠. 거기에서 이제 구상이 여기서 출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거든. 그럼 집안은 딱 알겠죠. 외갓집이 대단한 가톨릭. 아버지도 가톨릭이 됐고,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고, 아버지도 이리부터는 계속 가톨릭 관계에, 가톨릭에 기대해서 사업을 해요. 독실한 가톨릭입니다. 아버지가 50살, 어머니가 44세 얻은 늦둥이입니다. 아명은 구상준. 이런 나중에 그 끝에서 떼버린 겁니다. 떼버리고 그냥 구상. 이래 한 거거든. 그 애칭이 상아 이랬거든. 이러니까 나중에 자기 필명할 때 그냥 아명 그대로 뒤에 글자 떼버리고. 유로는 두 형인데 맏형은 동경 유학 중에 동경제 지진 때
1923년 9월 1일 대지진 때 행방불명 되어버립니다. 죽었죠. 뭐. 둘째 형은 나중에 가톨릭 신부가 돼요. 그랬다가 6.25 때 그때까지 북에 있을 겁니다. 구상은 일찍 내려오고 그 형은 신부니까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원산에서. 안 내려오고 있다가 북한 제재에서 체포됐다가 행방불명. 그 죽은 거죠. 생사불명. 죽은 걸로 봐야 되죠. 죽은 걸로 보는 겁니다. 이제 딱 지금 어렸을 때 어떤 거 알겠죠? 이 둘째 형입니다. 둘째 형이 똑같죠. 구상하고 같이 이화동에서 출생해가지고는 지금의 효재초등학교 거길 다니다가 26년에 베네딕토가 설립됩니다. 백동 소신학교에 입학합니다. 27년에 그 신학교가 서울에 있던 베네딕토 신학교가 덕원으로 가요. 덕원이 지금은 원산입니다. 지금 원산 덕원으로 가요. 덕원으로 옮겨가니까 그리로 옮겨가서 졸업한 뒤에 수도원에 있다가 40년에 사제서품 받고 한국인 덕원 수도원에서는 첫 1호 신부가 돼서 그 학원의 감사, 사감, 학원 담당, 학원 사감이 된, 덕원 수도원 사감 신부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둘째 형이거든요. 첫째 형은 이미 24년 그 대지진 때 소식 없고, 유학 갔다고 소식 없고, 이게 둘째 형입니다. 그 밑에가 이제 구사이란 말이죠. 자, 이러면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요? 12년이고, 구상은 19년이고, 7살 차이 나죠. 그 형제간에 7살 차이라면 굉장히 나이 차이 많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상은 형님도 굉장히 어려워했죠.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형님을 굉장히 동경하고 형님을 따라가려고 한 거죠. 이제 딱 됐죠. 그러면은, 이거 직전에 8일 후에 북한에서 49년에 투옥돼요. 그래서 생사불명됩니다. 구상은 바로 월남해버렸거든요. 근데 월남한데 이번은 신부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 덕원 성당에 있다가 복무 중에 그대로 이제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죠. 순교한 거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 집안에서 아들이라고는 구상 하나밖에 안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 베네딕트 수도, 이게 이제 분도회입니다. 우리말로 분도회, 베네딕트거든. 한국의 진출 60주년 기념으로 각종 자료 전시회를 했는데, 이때 구상시인의 어머니와 외숙모, 사촌들 모습이 담긴 작품도 전시했는데, 우리나라의 천주교 역사는 최석우 신부, 이분이 뭐 국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 그냥 밑바닥부터 다 알고 거기다 이제 가톨릭이 어떻게 우리나라 하고 외국 프랑스 외방교회 신부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전도하고 순교했는가 최석우 신부 국보적인 존재예요. 다 거기 내가 저걸 참고해서 한 거니까 맞은 거예요. 이게 둘째 형입니다. 신부가 된 뒤에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축복을 내린 겁니다. 축복을 내려요. 절에하나? 정말 절에해요? 지금도 절에해요? 어머니한테도 이래해요? 아들한테 막 무릎 꿇고? 좀 이상하다. 신의 대변인. 왕하고 똑같으네. 자, 1923년 구상이 4살 때, 그 당시 주소로 함경남도 문천군 덕원면 어원리 이리로 이제 이사를 간단 말이죠. 그럼 간 그 주인공은 누구냐? 독일계 신부입니다. 독일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온 파견된 신부들이에요. 그 독일 신부들 원산에 교육을 개설한 뒤에 교육사업을 맡은 아버지 따라서 이제 간 거거든. 갔는데 아버지는 해성학원을 비롯한 학원이나 뭐 이런 그 교육시설을 지어가지고 원장님 맡은 데다가 60마지기 농사를 겸하고, 60마지기 뭐 부자입니다. 60마지기 부자예요. 5살에 천자물 뗀 총기 있다는,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고 구상입니다. 구상이 이제 5살 때부터 천자물 떼고 총기 있었다 그런 거예요. 자, 딱 알겠죠? 자, 이게 분도회입니다. 분도회. 세인트 베네딕트죠. 6세기에 이태리에서 발상했고,
한국에는 1909년에 사우어 신부 등을 비롯한 몇 분들이 와서 지금의 해화동, 백동이 옛날 지금 거기에 분도회를 이제 지어놓고 이제 이겁니다. 초기에 분도회. 저를 지어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안 돼요. 가톨릭이 장사가 잘 안 돼. 지금 여러분 기독교 세지 옛날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 아주 적었습니다. 극소수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오히려 비신자들에게 놀림받아요. 우리도 뭐 8월 후에 우리 학교 전체에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 몇이 안 돼요. 막 우리 맨날 놀림 먹어요. 그거 믿는다고. 그런 정도니까 뭐 소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덕원에 있던 그 베네딕토가 외관으로 이주를 했거든. 이주한 내력이 나중에 나옵니다. 주로 교육 문화 활동에 초점둬요. 베네딕토라는 게 그 기독교 전도단에 따라서 다 중점 사업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얘기하는데 주로 교육 문화. 서울 성교가 난관에 부딪히니까 1920년에 교황청에서 서울 교구가 어려우니까 딴 일도 바쁜데 원산교구로 가라. 그리고 원산 가니까 원산에서 덕원으로 가라. 이래서 덕원에다가 베네딕토 수도회를 만들 거란 말이죠. 딱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상 집안도 아버지도 그 서울에 있다가 덕원 원산으로 가고 구상도 따라 원산 가게 된 겁니다. 22년 되니까 엄청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달라요. 북한은 기독교가 세거든요. 남한보다 북한의 기독교가 훨씬 셌어요. 훨씬 셌습니다. 서울 생각하면 안 돼요. 서울은 오히려 작고 평양은 훨씬 셉니다. 왜 센 줄 압니까? 왜 센 것 같아요? 궁금하지도 않죠? 궁금하지도 않죠? 궁금하면 이야기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궁금하죠? 왜 그러냐면은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그 왕들하고 그 지방 감투선 사람들이 관료들이 썩었잖아요. 부패한 건 여러분도 다 알죠.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나.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냥 지주쯤 되고 감투 없고 땅만 많은 부자들 데려다가 내 죄를 알렸다 하고 무조건 때려. 아무 죄도 없거든. 아무리 맞아도 무슨 죄인지 몰라. 그래도 때려. 그러다 가만히 해보니까 돈을 안 바쳤구나. 그 이제 돈을 바쳐. 그게 논 문서도 주고 토지 문서니 돈 주고 이렇게 바칩니다. 바치거든. 그러는데 그때 그 무렵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있었거든. 있는데 그 선교사들 빼기면은 매 안 맞고 땅 안 뺏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나라가.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부자들이. 거기서 평양 감사가 얼마나 센가 알겠죠? 그럼 왜 세요? 왜 거기 평양 감사가 왜 끝발나가요? 그러니까 기생이 유명해서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기생 유명하면 서울서 평양 여자 데리고 오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중국과 무역의 근거지가 되거든. 무역이 있는 데가 자고로 돈이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상류층들이 기독교인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뭐라 그러죠? 예수 부흥회하고 하는 최초 부흥회가 평양에서 벌어집니다. 개신교. 평양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벌어집니다. 그 벌어지는 첫 그 주제가 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면은 현실적인 답답한 이런 현실을 잊고 하나님과 고고한 영적인 대화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 뺏기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나 잘 믿어라 그 뜻이에요. 아주 나쁜 거죠. 자, 그건 이제 여러분 상식을 알아두시고 어쨌거나 그 북쪽이 훨씬 더 기독교가 셌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엄청 큰 겁니다. 7,500명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도 독일에서 원조 계속 주죠. 엄청 큰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파리 예방교회로부터 인수받은 본당이 5개. 원산과 내평은 황해도에 있는 겁니다. 내평은. 그 다음, 이게 2개가 이제 북한에 베네딕토가 있고, 나머지는 간도에 3군데나 있었어요. 간도.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데도 간도 기독교가 민족의식이 있고 독립운동 센 거는 기독교 그 교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저런 거란 말이죠. 덕원 분도회. 새 수도는 완공하고 덕원 신학교 건립하니까 그 구상 선생의 작은 형이 서울 신학교 다니다가 그리 가버린 겁니다. 그리 가서 이제 합세한 거죠. 그 1940년경 되면 원산교구가 함흥교구로 계층돼요. 엄청 큰 겁니다. 오히려 그 일대에서 북한에서 가톨릭 하면은 덕원교구가 할 만큼 제일 큰 교구가 되는 겁니다. 12개 본당과 89개 공소 1만 명 넘고 신자의 34명의 신부들의 한국인 신부가 5명, 수녀 33명.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대단한 겁니다. 이 파워가. 그만큼 신도들이 있다는 뜻이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덕원입니다. 덕원. 세종 때 덕원부가 됐다가 1880년에 일본과 조약에 따라서 일본의 조약이 뭡니까? 원산항을 개방하라거든. 그리고 원산항 개방했단 말이죠. 개방하니까 덕원이 바로 가까워요. 항구 쪽에. 가까워가니까 그걸 만으로 축소해버리고 교회 지역을 덕원군으로 분리해가지고 6면으로 구성. 6개 면으로. 42년에 덕원군 2개 면을 원산에 편입시켜버려요. 나머지 4개 면을 분해면을 해가지고 덕원군 없애버립니다. 일본이 왜 저랬을까요? 일본이요, 지방행정을 몇 번 바꾸거든요. 몇 번 바꾸는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군이나 저기처럼 기독교 세거나 좀 독립운동 뿌리 있겠다 싶으면은 그 군을 해체시켜버려요. 예를 들면은 동학혁명의 발상지, 어딥니까? 고부죠. 고부군이었거든. 지금 고부군 아니죠. 없애버렸잖아. 해체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요, 별수단을 다 쓰는 겁니다. 남의 나라 집어삼키려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러니까. 그 현재는 법동군, 원산시, 문천시, 세 개로 분화해서 덕원군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덕원군은 그래 됐고, 8.15 후에 이제, 그럼 8.15가 됐죠. 덕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건 누구냐면 이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가 이태준 있죠. 이태준 아버지가 덕원에서 취직해서 있다가 있은 적이 있었거든. 그 왜 있었냐? 덕원이 이제 한국 가깝기 때문에 그 지금으로 치면은 그 뭐라 그러죠? 세관이 덕원에 있었어요. 덕원 감리원 간 데가 세관이에요. 이태준 아버지가 있었던 데가. 49년에 저는 체포돼요. 그러니까 몇 사람은 죽어요. 죽었는데 다 안 죽였어요. 저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어떤 그 신앙 활동을 해서 그런지 어쨌거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영구한 기독교 사회, 가톨릭 사회 보면 이제 저렇게 죽었는데, 내가 그 북에서 온 사람한테 기록에는 내가 그 얘기를 못 봤는데, 이거는 공개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역사를 더 깊이 알려면은, 그때 이제 가도나 다 잡아놨거든요. 다 잡아놓고 다 이제 투옥 시켰단 말이죠. 8.15 후에. 그랬는데 이제 계속 신문하고 뭐 교화시키고 하다 안 되면 이제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 다 안 죽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그 상당한 수가 안 죽고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독일로 돌아갔거든. 그런데 그 과정이, 이건 연구자들에 의한 게 아니고 북에서 온 상당한
고위층에 있었던 분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지역 살면서. 이제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때 그랬대요.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만은, 처음에 이제, 저걸 어떻게만 살냐 싶어서,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왜냐면은, 북에서는 가톨릭, 교황청 힘이 세다, 그 생각도 안 해요. 교황청 말 우습게 아는 거야. 유신론자들 이렇게 말했겠죠. 전화를 해요. 스탈린한테. 하면, 스탈린은 그 러시아의 문화라는 거는 기독교를 빼놓고 없거든. 러시아도. 그럼 교황청이 얼마나 파워가 세다는, 세계적으로 얼마나 저기 세다는 알아요. 그러니까 스탈린한테 지금 그 북한에 이래가 독일인 신부들이 있다. 그러니까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스탈린이 직접 북으로 전화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살려줬다 그래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독일 갔다가 돌아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외관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제 딱 그때가 알겠죠. 생존한 42명의 신부와 수사들이 독일로 이송됐다가 휴양 후에 한국에 와서 외관에서 다시 활동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는 외관이다. 딱 알겠죠? 참 역사라는 게 무섭죠? 역사라는 게 저런 겁니다. 미국 체류 중에 어떤 스위스 출신 선교사 비테리 신부와 이 사람은 이제 연길 교구에 있었단 말이죠. 같은 베네딕토인데 아까 연길에 세 군데 있었죠. 한국 베네딕토 회의 장상 최고 슈피어리어로 임명돼 가지고 52년 1월에 한국에 도착하니까 그래 어디서 하락했냐? 대구 교구로 가라. 그럼 대구 교구장이 최덕공 주교가 대구 교구 내에서 땅 적당한데 외관 가라. 그래서 외관에 털 잡은 겁니다. 52년에. 외관과 낙산. 그래서 본당 삼복을 시작했다. 이제 딱 왜 외관 갔냐 알겠죠. 그래서 구상도 나중에 외관 가잖아요. 56년에 외관 수도원이 로마로부터 정식 수도원이 되고 본도 출판사, 학교, 철공소, 목공소, 현대식 목농장, 작업자족. 이 작업자족이 원산 일기도 그랬거든. 외관도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이 역사로만 보면은. 이제 이번에, 나도 저기 아직 못 가봤거든요. 이번에 나도 그래서 가서 하는 걸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64년에 대수도원으로 승격되고, 지금 이제 내가 못 가봤기 때문에 내가 찍은 게 아니고, 여러 자료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저게 맞아요? 저래 생겼습니까? 저렇습니다. 저런 성당에 이런 데다가 대단한 거죠. 자, 그럼 구상으로 돌아갑니다. 구상은 8살에 초등학교에 했다가 등교 첫날 옷차림이 수학교생 양복에다가 란도셀을 매니까 우체부 별명 붙어요. 우체부다. 왜냐하면 그때 란도셀 맨 애들 드물었거든요. 지금 부잣집 애들만 매요. 란도셀 맨 거는 가방에 아무나 없어요. 그 이튿날 집에 가서 옷 딴 거 있겠다 하니까 한복 차림에다가 어머니가 우리가 목쇠로 이렇게 탁 한 두루마기 입고 가니까 책볼 들고 갑니다. 랜더셀 안 메고 놔두고 가니까 신랑 같다고 알서방 멀리 받는 겁니다. 저게 구상이에요. 어렸을 때. 제일 어렸을 때 사진 저겁니다. 자, 그럼 원산입니다. 문화재. 원산이 독특한 지역이에요. 항구거든요. 항구 중에서도 부산도 다르고 목포도 다른데 원산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은 연령, 신분, 지연, 학연, 신앙 완전히 그 용해시키는 도시입니다. 원산이. 참 독특해요. 이념 특이한 것도 없어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 원산에서 성장했거든. 원산에 있다가 구상은 원산적인 지리적인 특성에다가 월남했어. 그 어때요? 월남했으니까 디아스포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구상 선생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선량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량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신앙적인 진리, 의식, 이게 정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이 절대 안 버려요. 그거는 이제 본인도 착한 데다가 신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안 버리는 거죠. 그 대단한 장점이죠. 절대 안 굽힙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 그러면 원산 출신 문인들 어떤 사람이면 대표적으로 몇 사람 내가 들어드리면은 김학철 압니까 모릅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걸 한번 했죠. 김학철 원산 출신입니다. 덕원군 현대 용동에 이호철 집과 2km밖에 안 떨어졌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죠. 서로 이호철은 훨씬 더 나이 젊으니까. 1916년생이거든. 원래 성은 홍씨입니다. 누룩제조, 홍가꾸라는 누룩제조. 옛날에 그 일제 때 누룩도 허가 맡은 사람만 누룩을 만들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술도가에만 팝니다. 그 원래 술 집에서 만드는 거는 막걸리 다 먹는 게 옛날에 금지였거든요. 그 국유화 해가지고. 왜? 세금을 얻으라고 그래. 술, 담배, 인삼 이런 거는 국유화가 일본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세금을 걷는 겁니다. 인삼은 우리나라 옛날부터 세금 걷었고 세금을 걷기 위한 쉽게 말하면 국민들 수탈을 위한 방법이에요. 그랬거든. 그 본명은 홍성걸이야. 홍성걸인데 이 나중에 독립운동 할 때 가명을 많이 썼어요. 가명 중에 하나가 김학철이야. 그래서 평생을 나는 가명으로 평생 나는 독립투사로 살겠다. 그리고 김학철로 소설가거든. 연변에 있는 유명한 소설가인데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학철입니다. 김학철. 우리나라도 많이 왔고 이 사람은 태항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태항산. 중국에. 태항산. 이거 태행하면 안 돼. 태항. 태항산입니다. 타이항산칸. 저기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포로가 돼요. 포로 돼서 그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살다가 거기서 8.15를 맞거든요. 근데 포로가 됐는데 이 부상을 당했는데 다리에 치료를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 형무소 살고 있는데 이게 구데기가 끓어요. 그럼 앉아가지고 맨날 거기다 이제 그 젓가락은 있으니까 젓가락 하나 더 달라고 해가지고 구데기를 뜯어내. 근데 자면은 거기서 또 구데기나 또 뜯어내. 그 나중에는 이제 형무소 안에 의사가 와보더니만은 다리 잘라라는 거예요. 자르기 싫다 내 다리 하니까 안 자르면은 죽는다. 썩어 들어가서 그냥 몸 전체가 다 썩어 잘라. 그래 잘랐어요. 자르니까 이제 시원하죠. 구데기도 없고. 그런데 며칠 뒤에 간수가 하나 뼈다귀 만한 거 하나 갖고 왔더래요. 그 영감이 그 줄까? 뭐냐 하길래. 당신 다리도 몰라봐. 그 다리 잘라가지고 그냥 형무소 밖에다가 이렇게 묻어놨더니만은 개들이 냄새가 와가지고 그냥 꺼내가지고 막 물고 하는 걸 뼈는 못 먹으니까 버려놓은 걸 그냥 주워 왔다고. 자기 잘라진 다리를 봤다고 이제 자서전에 그래 써놨거든. 그래서 이제 8.15를 맞았어요. 8.15 맞아가 살다가 죽었는데 저 사람이 죽은 뒤에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중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거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한 소설 여러분 김학철 쳐보십시오. 그러면 막 홈페이지에 그냥 쫙 다 나와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도 안 알리고 10몇 명인가만 와요. 측근 자기 제자들하고 후배들 어린들 10몇 명 와가지고 그 화장을 해가지고는 봉지를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그냥 뿌리고 하나는 두만강에 압록강 해가지고 보내버립니다. 두만강 쪽에서 보내가지고 두만강에서 보내면은 동해로 가잖아요. 두만강에 가서 자기 고향 원산으로 그게 흘러가도록. 어디 간지 아직 안 갔어. 그 김학철 이게 원산 사람입니다. 모인숙도 원산이거든. 모인숙도 원산. 그럼 어때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김학철의 그 일생과 원숙 일생 완전히 반대죠. 지금 뭐 친일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여자죠. 박찬모, 이거는 이제 이호철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일본의 신초샤판의 세계문학 전집을 그 당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호철 씨가, 이호철 선생님 저 작가 책을 많이 빌려봤대요. 이호철의 넷째 누난가가 이 남편이에요. 그 이호철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것도 원산 사람이거든. 구상, 이것도 원산 사람이거든. 이거 어때요? 온갖 유형의 인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상 선생님 이제 8.15 때 북한에 있었잖아요. 북한에 있다가 원산에서 응양이라는, 이 응자는 응양 사건 가는 거 알죠?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응양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 시 보면요. 구상 젊었을 때 그 혈기가 느껴져요. 저 시 때문에 반동이다. 꼭 몰려서 평양에서 4사람이 조사하러 원산으로 내려옵니다. 그 4사람이 최명익, 김사량, 송영, 김희석이거든. 그러면 이 3사람은 다 북에서 살다가 죽었고, 김희석 선생은 나중에 서울로 내려왔어요. 내려와 살고 있는 거야. 그럼 구상은 먼저 내려와 살고 있고, 김희석 선생은 6.25 때 내려와서 이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구상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김희석, 원수 갚으려 그러겠죠? 근데 구상이 아까 그 인격자라 그랬죠. 김희석 선생이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입 밖에 안 냈어요. 돌아가신 뒤에 이제 그때 평양에서 온 조사위원이 4사람을 밝혔거든. 그런 인격자거든. 그러면 김희석은 나쁜 사람이야. 김희석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실비명이라는 소설도 썼고, 여기 와서 김수영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가 됩니다. 신 김수영 있죠. 김수영이 그냥 술만 먹으면 이 집에 가서 앵기고, 어른 있으면 이 집으로 가가지고 그냥 개기고 밤내 노력하고 술래 노력하고 했던 사람. 김희석 선생도 굉장히 사람이 신사고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상도 그런 걸 아는 거야. 그런 걸 짐작해줘요. 미루어서 이해해줘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김희석 선생님께도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이해해줘야지. 왔다고 그냥 너 이 새끼 날 애미겠지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저런 폭이 있다는 게 참 인간 사는 사회지 않아요? 참 좋은, 죄인도 거기거든요. 죄인은 회령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원산, 이호철보다 몇 년 후배예요. 이호철보다. 몇 년 후배거든. 그러니까 이호철 죄인한테 맨날 이 누나 하고 말 나을 사이거든. 광화문에 있었던 월계다방, 이게 이제 지금 광화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서대문 쪽으로 바로 여기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죠. 바로 여기 그 월계다방이 2층 나무 계단 올라가서 있던 크지 않는 조그마한 그 다방인데 거기에 이제 단골들이 이호철, 최는, 남양현, 박영석, 신동엽, 한무학 저런 분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저기 나도 저기 뻔일하게 나간대요. 저기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파가 된 거예요. 거기 있다가 이제 최는 선생은 1973년에 이제 미국에 가거든요. 지난번 우리 이 선생 썼던 아이오와 대학. 거기 가서 그 기간이 끝난 뒤에 최는 선생 자기 동생이 하고 아버지가 이미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고 있을 때예요. 거기서 굉장히 장기간 체류하고 와요. 3년인가 4년. 와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월계다방도 안 나오고 이제 다 헤어져 버린 거죠. 자, 구상은 어땠느냐. 19살 때 자기 둘째 형처럼 신부가 되겠다 해서 베네딕토
서수도원 부설신학교 중등과 3학년에 들어갔거든. 근데 타고나기를 형하고는 달리 타고났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문학적인 기질이. 이래서 퇴학당해요. 오죽했으면은, 얼마나 농대였으면. 근데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중문권의 아버지 돌아보기 위해서다. 실은 가슴에 들고 걸린 일제와 신과 제도에 대한 저항의식.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부상 선생 자신이 모가 옹두리에도 사연이. 옹두리가 뭐예요? 이 나무가지가 꺾거나 뭐 잘못됐을 때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생긴 뭐가 있죠. 그건 옹두리, 뭐 튀어나온 거 뭐 그런 겁니다. 모가 중에도 보면 뭐야, 뭐 토끼도 튀어나오고, 모가가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튀어나갔다 못생겨가지고. 그런데도 사연이 있다는 거. 거기서 자기가 직접 고백한 글이니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신학대학 다녀보였기에 정말 신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태양 맞은 거죠. 구상. 커서하고 다르죠. 사람 얼굴 참 변해요. 자, 정초에 천황과 왕후 사진 실린 신문을 왕후 얼굴을 그냥 오려버린 거야. 그러다 이제 들켜요. 들켜가지고 막 난리 나죠. 마을에서는 주의자가 되었다. 이 주의자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르크스주의자. 그 당시에는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는 완전 인간 배려인 인간. 그때 마르크스주의자 되면 인간 배려잖아요. 그러니까 배려인 인간. 그냥 그런 걸 주의자. 속칭주의자란 사상가라는 뜻보다는 그 사람 버렸다. 그래서 고향 떠나가지고 노동판 인부하다가 야학당 지도하다가 유랑길에서 일본으로 밀항에 도쿄에 간 거라. 지금 부자인데. 부잣집 애가. 저 바람기 못 막아야 해. 그래 가서 연필공장에 성냥공장 떠돌다가 선배 권유로 니혼대학 전문부 종교과와 명시대학 문예과 둘 다 합격해요. 그래서 종교과를 선택해요. 참 저것도 이상하죠. 그렇게 신부가 되려는 학교에서 퇴학 당했으면은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못 버리고 또 신학대학 간 거예요. 전문부입니다. 전문부. 지금 뭐냐면 일제 때 교육 과정이 예과를 나와야 정규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안 나오고 대학 가려면 전문대학을 가요. 전문부로 가요. 니혼대학입니다. 니혼대학. 곽종원, 구본웅 화가입니다. 곽종원은 평론가고 그런 분들 나온 데거든. 그런데 이 부모들은 자기 아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 이놈이 어떤 놈이다. 알고는 어머니가 제발 저는 잘 안 났으면 좋겠다. 왜? 잘난 건 알아요. 생기기도 잘생겼고 대가리도 뛰어나. 어머니가 그게 걱정인 거야. 차라리 그냥 중간으로 살았으면 싶은 거야. 소시 살아주는 게 내 소원이다. 어머니는 맨날 그래 아들한테. 잘나지 말고 그냥 보통으로 살아라. 아버지는 한 수 더 높아요. 너는 매사에 너무 기승을 하지 말아라. 아무리 어렵고 바른 일이라도 기승을 하면 위해를 입는다. 하면서 책은담에서 이겁니다. 조금 줄여서 사는 것이 조금 초탈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있는 제주에서 항상 조금 낮게 그 제주 다 부리지 말고 그냥 그래 살아라. 아버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버지 말 들으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어머니 말 다 안 듣고 이래. 그래도 잘 됐지만은 나는 어머니 말 잘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다 안 됐습니다. 안 듣고 지 태어난 대로 사는 거야. 이게 대학 시절이야.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나는 희망과 고민의 과다망상에 빠져서 아버지 그런 말 듣고도 늙은 영감이
소극적인 인생만을 내한테 강요한다 하고 딱 버린 겁니다. 저것도 이해가 되죠. 저것도 젊음이죠. 또 저런 기백이 없으면 그것도 좀 한심한 남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말 들으란 얘기, 안 들으란 얘기야 모르죠. 쉽게 말하면 젊을 때는 안 들어도 됐다 이 말이죠. 늙어서는 듣고. 이 사진이 난 가장 구상의 본질이라고 봐요. 완전히 불안기가 있지 않아요? 저 눈 봐요. 담배 탁 꼬나 물고. 아, 난 저게 너무나 매력 있는 남성상이에요. 참 좋지요. 어? 저런 청년 상상해 보십시오. 대학생 때 사각모 탁 쓰고 저런 구상. 그럼 구상 사상의 핵이 뭘까? 핵이 이겁니다. 도가 높으면은 마가 성한다. 멋진 말 아니에요? 정말 저래요. 도고 마성. 그러니까 중도의 사상을 강조한 거야. 지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아도 안 되는 거 많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고 마성. 저 말을 이제 딴 말로 하자면 도가 높으면은 마성이 점점 성장한다. 도가 높으면은 마성이 힘이 세진다. 도가 높아지면은 마성이 왕성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도고 마성, 마왕 다 똑같은 말이죠. 참 멋진 말이죠. 난 저걸 보면서 구상하고 카잔자키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기질이. 카잔자키스 우리 전에 한번 한 적 있죠. 카잔자키스. 참 매력 있는 남자잖아요. 매력 있는 남자죠. 아마 20세기 작가 중에서는 제일 매력 있는 남자가 카잔자키스 같아요.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저걸 가지고 내가 전에 한번 강의를 2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한 적이 있죠. 근데 이 책에 제일 앞에 적이 3가지입니다. 이 말이 나는 너무나 좋아요. 이 사람도 그리스 지정교 신자거든요.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리스 지정교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걸 하나님, 나는 당신의 손에 쥐는 활이 올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썩지 않도록 나를 당겨라. 나는 활이니까 나를 당신에게 바치니까 하나님 당신 뜻대로 날 당겨라. 활 당겨라. 그러거든. 그러놓고 보니까 내 너무 세게 당기지 말아라. 그냥 이게 부러질지 모른다.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뚝 부러지 마. 내가 그냥 쓰지도 못해, 내 재능을.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한테 미안하거든. 부러지기는 말거나 세게 당겨라. 3번째. 내가 부러지는 무슨 상관이냐. 참 멋지지 않아요? 저런 고민을 할 줄 아는 인간. 저게 이제 카잔자키스란 말이에요. 이제 이건 우리가 찍은 거거든, 가서. 누가 찍은지 모르지만, 카잔자키스가 크레타 섬 가서 이라크레온이라는 도시가 제일 큰 데인데, 거기서 한참 동안 가요. 시간 그때 우리 얼마나 걸렸노? 꽤 걸렸어요. 버스 타고. 가는 길에 보면은 참 그리스 농촌 풍경이 그대로 나타나거든. 이겁니다. 이 생가거든. 생가. 영화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 전부 다 거기 가면은 전시해 놓은 걸 우리가 직접 찍은 겁니다. 누군가 모르지만은 다 이쁜 사람들이 서 있고 남자만 못생겼지. 이거는 그 옆에 있는 카잔자키스 이름을 빌린 가게입니다. 동네 전체가 완전히 카잔자키스 이름 빌려가지고는 다 해먹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 일생 동안의 사건 중에서 내가 제일 인상적인 거는 이겁니다. 이 앙겔로스라는 게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카잔자키스가 함께 아토스 산으로 가요.
아토스산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저게, 나도 그때 저 가려고 계획 세워보니까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1000년 동안 남자는 못 들어가. 여자가 못 들어가요. 남자들이 수도하기 때문에. 여자와 암컷은 짐승도 암컷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완전히 돌을 닦는 산이란 말이죠. 아토산이라는 데가. 웃음도 없는 마을이야. 거기에 이제 허락을 받고 둘이 가서 구경한 겁니다. 가다가 그리스는 가만요. 난 저게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어. 절도 그러고 성당도 저러고. 모든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제일 앞에 해골을 절했지. 여러분도 나중에 절해야 될 거 아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삶을 생각하게 돼요. 내 해골은 어떻게 생겼을까? 다 지금 해골 여사로 봐요. 다 저리 전시해놨거든. 내가 이래 말하면 여러분 반대죠. 난 저랬으면 좋겠어. 버스 정류장에도 하나씩 해놨으면 좋겠어. 운전 좀 조심하게. 운전 잘못하면 저래야 된다고. 이거 죽음 오는 걸 몰라. 겁을 안 내, 사람들이. 죽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뭘 하겠다고 부정부패하고 말이지. 나라까지 팔아먹으려고 하고. 자, 그랬는데, 여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카잔자키스가 정말로 아주 늙은 영감 그 수도사한테 들은 얘기야. 내가 옛날에 이랬다. 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저기는 어떠냐면요, 수도원들이, 수도원 사진 하나도 없나? 저런 특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정도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가본 데고, 저보다 더해요. 굴입니다, 굴. 그냥 바위만 있으면은 올라갈 때 간신히 올라가서 들어앉으면은 못 가요. 외출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나가면 그냥 낭떨어지고 굴이고 조그만 토끼길밖에 없어요. 그럼 그 양식도 이 도를 같은 걸 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면 꺼내 먹고 똥 오줌도 그어서 그냥 싸거나 똥 넣을 땐 뒤로 해가지고 언덕에다 똥 싸버리고 오줌도 그거 싸버리고 그래 놓게. 그런데 이제 한약기에서 그 기록에 보면은 부근에 가면 막 구린내, 막 찌린내가 그냥 확 나는 거야. 목욕. 물론 못하죠. 그러니까 몇십 년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게 도 닦는 겁니다. 수도사들이. 그게 옳은가? 난 그 가정학에서 보면서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회의를 안 하나?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려고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그런데 이 영감이 20년 동안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어느 날 주교가 영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며칠 동안 휴가나 가시오. 하고는 얼마 동안 가을 추수하는데 추수하는 마을에 가서 추수 감독을 하라고 나온 거야. 20년 만에 토굴 속에 갇혀 있다가 가서 이를 보니까 일하는 농부 여인들 보니까 바로 못 보겠는 거야. 가슴이 뛰어서. 그 심정을 알겠어요? 모르죠. 남자가 아니라서. 네. 20년 만에 여자를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워 성모 마리아를 여기 경배하렸고 머리 숙을 때 그건 풍자입니다. 부끄러워 그냥 못 보게 했어요. 그녀가 그 손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신부님이니까 20년 동안 있다 왔다 하니까 신부님 가면서 막 입 맞추려고 하니까 이걸 여자가 받잡으니까 못 견디게 그러니까 안주 빼면서 그냥 하는 못하면 젖먹이지 말라. 왜? 이게 보이니까. 보통 우리나라 옛날에 여자 젖 보이는 거는 아무 죄가 음란 죄 아닙니다. 뭐 보통 우리 마을에 가면 그 아줌마 젖은 마음대로 받거든요. 무료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는 더 이상 마음 평화 찾을 수 없어요. 타작하는 채찍을 들어가지고 몸을 막 때려. 음란한 마음이 자기 몸에 생긴다고. 20년 동안 돌 닦고 왔는데도 음란한 마음을 못 쫓는 거야. 막 때려. 그 저녁에 이제 자기 방에 와 있으니까 그 여인 젖가슴이 계속 떠올라. 여자는 저녁마다 음식을 포도주 갖다 줬지만 먹지 못해. 자기 죄의 마음 때문에. 그 여자가 시모님 왜 안 드세요? 하니까 빨리 나가! 쫓아버려. 쫓아놓고 이제 이 여자가 겁이 나니까 신부가 겁이 나가지고 나가려고 하다 목걸이 잡으려는데 확 가서 그냥 끌어안고 둘이 같이 잡으래요. 어때요, 제 신부가? 새벽까지 여자를 안 보내줬어요. 인간적이죠. 저래야 좀 글을 잘 쓰는데 가만히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 그래놨는데 이 신부가 말합니다. 평생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지만 그날 밤 부활했다. 고 말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나는 신이 나에게 가까이 두 팔을 벌리고 가까이 다가옴을 느꼈다. 어찌나 감사하게 생각했던지 그날 밤은 동이 틀 때까지 기도를 드렸으며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신을 받아들였다. 멋지지 않아요? 멋지죠? 네. 참 여러분들도 저런 글 한번 써봐야죠. 여인은 기도나 단식, 은덕보다 강하다. 주님을 내 방으로 데려온 사람은 여인이었다. 30년인가 40년 전에 그날 밤 이후로 나는 항상 죄도 신을 섬기는데 필요한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럼 속죄 안 해.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또 그런 일을 하겠다. 이 영감님의 이 얘기를 가잔자 키스가 들으면서 십계명 다시 만들어야겠구나. 가잔자 키스는 생각했다. 참 멋지죠. 그러니까 가잔자 키스가 읽히죠. 글을 저래 써야 베스트셀러가 되지. 그 세계 사람들이 이건 이제 아토스산 다음으로 쏟아놓은 데가 메테올라라. 저게 왜 그 뭐죠? 테레비에 나오는 여행 가는 영감들. 저 꽃보다 뭐 할백하는 게 저기 가는 메테올라. 우리도 아토스산 가려고 내가 아무리 해봐도 여행사에서 아토스산 못 간다 그래요. 그래서 대신 간 것이 메테올라란 말이죠. 메테올라만 가도요, 오기가 싫어요. 이영희 선생 오기 싫었죠? 대답을 안 하시네. 저 봐요. 정진이 저기 있네. 여기 누구 있나? 이 경치가요. 저런 데는 그런데 나는 체질이 저런 데를 별로 좋아 안 해가지고 한 달 전에 구경하면 만족해요. 더 이렇게 해도 나는 못 있겠어요. 저게 지금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들어가서 못 나오니까 도 닦을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전부 저게 수도원이에요. 참, 난 저걸 보고 그리스 정교를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가잔자 키스 보면은 또 이 장면이 내가 굉장히 감동적인데, 가잔자 키스는 막 온 세계를 다 다녔잖아요. 어느 날 안면 습진이 생겨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못 낫게 만들어요. 근데 그 생긴 게 언제냐 하면은 한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간장 케이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를 졸업을 하고 석가를 공부해가지고 석가한테 반했을 때예요. 예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조국 자체가 예수 나라니까. 했다가 일단 이제 유학 가서 이제 프랑스 뭐 독일 다 유학 갔거든요. 유럽 유학 중에 니체를 처음 알아요. 이름을. 처음 알고 니체를 모른다 하니까 여학생들이 데이트 하려다가 니체 모른다 하니까 그 여대생이 싹 돌아서 버리고 만나주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가버려요. 그만큼 순진하게 근데 예수만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붓다를 알고 붓다를 연구해보니까 참 매력이 있거든. 붓다에 반해가지고 나도 금속을 해야지. 붓다처럼. 마음은 그래 먹었는데 프리다라는 예쁜 여자를 보니까 또 데이트를 하고 싶거든요.
데이트하기 약속을 해놨어. 그런데 자꾸 붙다 생각을 하니까 이 여자하고 데이트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안면습진이 생겼단 말이죠. 아무리 병원 안 돼가지고는 계속 부리한테는 데이트 시간을 미룹니다. 내일 모레 계속 미뤄도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프로이트 제자 하나를 찾아갔어. 정신과 의사죠. 찾아갔다면 가만히 있더니만 그 의사가 당신 최근에 무슨 일 있을 때 나한테 고백하라는 거야. 그걸 그대로 이해해 줬어요. 그랬더니만은 웃으면서 그게 성자병이다. 말하자면 붓다의 정신을 담으려고 하는데 호르몬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막 그게 난 거다. 저기 실제로 과학적으로 저런 병에 걸려요. 톨스토이도 걸렸다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그 정신과에서 하는 말이 이 도시에 있으면 계속 그 여자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얼른 떠나라. 떠나면 그냥 나는데 약이고 뭐고 필요 없다. 저건 내가 보기 좀 거짓말 같아. 떠나야 기차에게 오니까 없어져 버렸대요. 내가 보기 좀 거짓말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게 여기 나와요. 자기 그 고백록에 자서전에. 참 그 좀 일리가 딱 떠나버리니까 정거장 가니까 얼굴이 옛 모습대로 꼭 그 벤허 보는 것 같죠? 영화 벤허 그 어머니. 자, 이제 구상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상의 그런 모습 이런 걸 보고 어쩌면은 구상 선생이 소설 썼다면은 가잔자 키스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시를 썼으니까 저랬지. 구상 수필 이전에 그 얘기한 거 들어봐요. 그렇죠? 수필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제 8.15 전에 서영욱 원산 부잣집 딸로 수녀가 되려고 하다가 접고 의학 공부해서 이제 의사가 된 겁니다. 그것도 인연이야. 자기 형님한테 갔다가 형님이 병원 어디 가봐라. 근데 거기 이제 구상이 계획하가 입원해 있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좋아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혼했단 말이죠. 결혼 전부터 구상은 계획을 앓고 있었고 두 아들이 죽고 살아있는 딸이 구자명 선생 혼자예요. 구자명 선생은 수필도 쓰고 소설도 쓰고 참 사람이 좋아요. 70년 초에 일본 가서 요코스가 해금병원 개원 의사로 어머니입니다. 근무하다가 외관에서 의원을 개업해가지고 상경후에는 청남 청담동에서 병원 차려있었고 저기 이제 구상선생 사모님 얘기죠. 이게 이제 외관에서 있었던 병원. 참 병원도 참 옛날 병원이죠. 저기 부부입니다. 둘 다 도 같은 것 같죠? 자, 그럼 구상. 교회에서는 이단자, 동네에서는 불량자, 가문에서는 불효자. 8.15는 그에게 경의를 준 거야. 응양사건이 일어났거든. 바로 월남에 와버려. 왜? 월남에 오니까 체포한다 하니까 조사받고 월남에 해버렸죠. 그 월남 했는데 월남 하자마자 일약 대한민국의 명사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 남북한이 갈려 있다가 북에서 넘어왔으니까 얼마나 영웅처럼 방공투사로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보 관련 군 문화예술 전반기에 이승만 만나주고 말이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만나주거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때 이승만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법통을 개선하려는 것은 우리가 임시정부 혁명 정신이다. 지금 똑같죠.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 3.1 운동 100주년 기념
그 정신 개정하는 것이지 그 어떤 인물이나 기구 감투를 개정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법통이 아니라 밥통의 개성이다. 참 이승만도 말 잘하죠. 말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또 정치는 또 그래 해가지고 결국 쫓겨났죠. 그리고 구상도 그 말에 감동을 받아요. 받아 참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다. 핸드폰이 그게 아니야. 하는 짓이. 이래가지고 여기 와서 또 피라 입어요. 구상 선생. 여기서 이승만 때도 피라 입고 5.16 후에도 또 피라 입어요. 야, 그러니까 막 그냥 정부 비판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정문 장교, 그 군에, 6.25 때 군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보십시오. 딱 보니까 이게 구사인 줄 알겠죠? 이게 유주현. 이게 김종문이라는 시인입니다. 김종문. 김종문 선생은 스타예요. 일본 유학까지 가서 프랑스 문학 전공해가지고 8일 후에 군에 들어가서 소장으로 예편돼가지고 나도 뭐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만난 사이여서 잘 알아요. 아는데 군인치고는 아주 신사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때 스타니까. 저럴 때 벌써 6.25 때는 스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뒤에 스타가 됐는데. 어쨌거나 대단한 그 분이었죠. 낙동강. 이분들이 외관 가서 배 한번 탈 수 있나? 저런 배 없죠? 없죠, 아예. 다리마. 자, 이런 경험을 한 구상, 온갖 세상 풍파 다 겪거나 흔적이나 운명의 예시를 얼굴에 나타내지 않는 대범한 관용과 넉넉함으로. 구상 선생 얼굴 보면요, 완전히 포카페이스입니다. 포카페이스예요. 포카페이스 알죠? 포카 칠 때 얼굴 안 변하는 거. 알죠? 포카페이스. 포카페이스 그러잖아요. 포카 칠 때 배 좋게 들었다가 이러면 삼가에 알고 죽어버리거든. 그러면 판돈이 적어지잖아요. 일부러 그냥 저기 따라질 잡았는지 장땡을 잡았는지 전혀 모르게 그냥 돈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상선을 보면요, 즐거워하는지 우리나라 얼굴 표정 없는 사람 많아요. 저는 구상 선생하고 지냈던 송지영이라고 있거든. 송지영, 구상, 이런 사람들이 다 친구였어요. 아주 막역한 친구예요. 그 송지영은 소설가이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나가사키 형무소, 거기에 김학철과 함께 징역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송지영이. 징역 살다가 8일 후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하고 문예진 인물 원장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년에는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이 송지영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송지영 선생도 보면 얼굴 표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송지영 선생도 오랫동안 지역을 살았거든요. 나가사키에서 지역을 살고 나와가지고 4.19 뒤에 이제 민족일보 같은 그런 걸 하다가 5.16 뒤에 지역 들어갔어요. 5.16 뒤에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세계적인 그 석방운동 몇십 건 해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조선일보 노설위에 되는데 자기는 지역 살 때 하도 그냥 고통을 당해가지고 즐거움의 감정이 없어졌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인생관을 도통해버렸거든요. 인생관 도통하니까 죽었다. 아이고, 사람 죽는 거지, 아프다. 병들만 아픈 거지, 이렇지, 그게 안 됐다, 시험에 합격됐다, 좋다, 그런 게 없대요. 인생이 합격돼도 그렇고, 떨어져도 그렇고, 실패해도 그렇고, 성공해도 그렇고, 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징역 오래 살았어요, 송지영 씨가. 아마 우리나라 문인 중에서는 최장기 징역 산 사람이 송지영 선생일 거예요.
구상 선생도 지역은 그렇게 오래 안 살았는데 구상 선생은 이제 가톨릭 신앙과 동양학을 다 해서 이 사람이 한문을 잘 알거든요. 노장 철학까지, 불교에 대한 노장 철학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이제 인생을 그냥 터득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신론인지, 방한신론인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독신론, 신을 용하는 것까지도 다 통해버린 거예요. 아까 카잔세키스도 그랬잖아요. 근데 카잔세키스가 그래서 죽은 뒤에 신부들이 종부 그걸 안 해준 겁니다. 장례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묻을 데 없어서 묘지에 못 가고 지금 언덕에 있단 말이에요. 카잔세키스 묘지가. 언덕에. 오히려 그게 잘 되어버린 거죠. 묘지에 가서 보면 좀 아는데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답답하죠. 구상성이 딱 저런 거예요. 저 히로에락이 있습니까? 근데 잘생겼죠. 참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참 심한 쓰기는 아까워요. 참 평화로운 모습이죠. 저기 딸입니다. 딸. 하와이 갔던 시절. 진리가 귀찮고 슬프더라도 해라. 홀로서 가야 된다. 참 저런 시 좋잖아요. 문인가천도 사건 됩니다. 1974년이거든. 내가 그때 갇혔는데 제 얘기 내가 글로도 썼어요. 갇혀 있는데 내가 그 관련된 사건이 일본에서 나오던 한양지라는 잡지에 뭐 글도 쓰고 원고료도 받고 그런 거거든. 근데 그 당시 한양지를 한국에 들여오는 한국 총책 지부장을 맡은 게 구상 선생입니다. 그러면 한양지가 간첩이면 구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센 간첩이야. 근데 구상은 안 잡아놓고 우리를 잡아넣었으니 우리는 억울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재판정 증인으로 하라 하니까 그 안에서 소문이 들어오기를 구상 선생님 재판정에 증인으로 안 나온다. 우리 막 욕했어요. 비겁하다. 뭐 권력한테 눌렸나가 욕을 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재판 받는데 갑자기 그 법원 직원이 판사한테 무슨 메모 올리더니만은 딱 재판에서 판사가 지금 증인 구상이 왔는데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 그런다. 지금 증인 듣자. 그 구상선 온 거야. 증인으로. 나와가지고는 그 한양지하고 관계라면은 여기 앉은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관계도 깊고 그 발행인하고 원산의 친구야. 원산의 고등학교 동창의 친구야. 그러니까 뭐 너무나 그 구상 선생 증언한 뒤부터 재판이 완전히 엉터리를 하는 게 뒤집어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랬느냐. 나중에 나와서 이제 저한테 이제 술 한잔 사시면서 얘기를 하거든. 만약 자기가 증언으로 나간다면은 막 정보부 보안사 막 아주 나가지 말았고 막 어디 여행 보내거나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부러 안 나간다고 소문 내버린 거야. 못 나간다 바빴어. 그래 놓고는 딱 재판 시간 알아가지고는 딱 와서 딱 해버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그 일 처리하는 걸 보고 참 이런 문학인 적어도 이 정도가 돼야 글 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백태가 벗겨지면 이 뒤부터는 뭐 이제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사람 다 나오죠. 박삼중 스님부터 유달령 박사, 김수환, 추기경, 이것도 아주 유명한 분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자, 구상문학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문단 시인들 아주 구상 못 받은 문인들하고 아무도 안 친해요. 문단 사람들이 의용, 권력에 불붙고 돈 밝히고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이 사람 생각이야. 그 언어 잘 쓴다 그게 아니라 언어의 영혼 이걸 봐야 된다고. 아무나 글 파는 게 아니라 만에 그 언어의 영혼이 있단 말이야.
저게 참 중요해요. 언어 영혼을 봐야 된다. 원숭이 줄차듯이 우리나라 문인 예술인들이 돈이나 밝히고 권력이나 밝히고 마음에 안 든다. 예술인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구상의 스승 중에서 일본 한 분이 교원영색 뻔질한 말, 그 예술가 해서 안 된다. 여러분도 그랬을 때 저래 하면 안 돼요. 미문, 그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간지옥, 혀를 그냥 빼내가지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기본 철학은 뭐냐? 들풀처럼 사는 거야. 훌륭한 풀이, 꽃이 이쁘고 예쁘고 돈 비싼 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산책하다가 뽑아온 들풀들 집에 갖다 놨는데 어느 미국 교수가 하나 자기 집에 와서 보고는 간 뒤에 그 들풀 사고 싶다고. 그 유명한 꽃이 아니라.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볼복이 셋 있거든. 과원을 자영하던 한 부인이 어느 날 모금을 하려고 술집에 갔어요. 그 모금해 달라고 하니까 어떤 그 심술 꾸준 술꾼 하나가 딱 그냥 부인 얼굴에다 컵을 확 던져 부인 얼굴을 피워놨죠. 컵은 깨지는 거야. 뭔 그런 쓸데없는 짓 하느냐. 하니까 이 부인이 손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 컵은 나를 위한 선물로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불쌍한 과들에게 어떤 선물 주시렵니까? 술집 사람들이 보고는 다 돈을 내놓는 거야. 그 신사도 돈 내놓고 몰래 사라져 버렸대. 대단하지 않아요? 저런 정도의 또 불꽃이죠. 이게 펄벅이 우리나라 왔을 때 공주 오상순 다방에 갔대요. 거기에 메모를 써둔 펄벅이 쓴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 공짜 욕하는 겁니다. 펄벅이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야말로 일본은 한국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펄벅이. 그냥 뭐 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을 사랑한 사람이야, 펄벅은. 우리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야. 일본을 미워한 사람이야, 펄벅이. 이런 나라에 살면서 문인이라는 게 어떻게 다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담배향 꾸역꾸역 피우고 소녀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뭐 커피 맛이 어떻고. 그러니까 펄벅이 볼 때는 한심한 걸 봤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한 촛불이라도 나가서 켜란 말이야. 자, 뒤에 건 다 사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가만 다 보면 이거 있습니까? 있어요? 이중섭이 그린 구상가족. 참 그림도 좋죠. 오늘 시. 자,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